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여러가지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단신 5가지, 메인 뉴스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의 메인 뉴스 2가지, 핵심은 드론입니다. 이제 정말 21세기는 드론의 전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5가지 주요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박격포가 맹위를 떨치면서 현대전에서의 박격포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산악지형에서도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초경량 버기카 탑재 81mm 박격포 시스템이 공개됐습니다. 영국에서 제작된 알카란 S 시스템은 슈렌스쿠트 능력이 있는 고기동 박격포인데요. 우리나라도 유사 시스템 획득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특히 보병 가운데 81mm 박격포병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60mm 박격포는 그나마 조금 가볍고 4.2인치나 최근에 전력화되고 있는 120mm 박격포는 대부분 다 차량 탑재형인데요. 81mm는 차량에 탑재하기도 애매하고 대부분 보병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81mm 박격포병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박격포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했죠. 참호전에서 근접 화력 지원용으로는 이만한 자산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유사시 전쟁이 벌어지면 시가전이나 산악지형에서 박격포를 활용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81mm 박격포 너무 무겁죠. 그리고 방열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죠. 최근에는 이 방열 시스템을 좀 자동화해서 보다 신속한 방열과 사격이 가능한 모델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버기카에 탑재할 수 있는 초경량 박격포 시스템을 전력화해서 우리 보병들의 고충을 좀 덜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 해군이 2025년 주말특급 구축함을 시작으로 대량 배치할 극초음속 타격 미사일, 이른바 IRCPS가 올해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해상 발사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에 개발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주말특급 구축함과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잠에 탑재될 예정인데 중국 정말 긴장해야겠습니다. 육군에는 다크이글 LRHW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 2700km 이상, 속도는 마하 5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사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미사일을 해군 군함에 탑재할 수 있게끔 사이즈를 축소한 것이 바로 IRCPS, Intermediate Range Conventional Prompt Strike라고 해서 중거리 재래식 신속 타격의 약자로 개발된 것이 바로 이 IRCPS입니다. IRCPS는 탄두 부분은 똑같습니다. LRHW, 즉 다크이글하고 탄두는 공유하는데 추진체 사이즈를 좀 줄여야 하기 때문에 2단 고체 연료 방식의 새로운 추진체를 개발해서 기존의 탄두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해상에서 실제로 발사를 해보고 2025년부터 미국의 주요 해상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 배치되는 이 주말특급 구축함, 중국의 레이더에는 탐지가 안 되죠. 탐지가 되더라도 소형 어선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 주말특급이 서해 지역에서 상시 패트롤을 돈다. 자,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 굉장히 긴장할 것 같은데 대북, 대중국 억제 전력으로서 이 주말특급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 미국과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길 바랍니다. 아르헨티나가 덴마크와 F-16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고 이집트가 FA50 현지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또 테자스 최강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도 국영 항공기업 힌더스탄 에어로스페이스 리미티드가 아르헨티나, 이집트 2개 나라에서 테자스 마크1A 대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특히 인도 회사들은 실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실적도 그렇고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을 부풀리거나 신뢰성을 뻥튀기 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도 봤었죠. 말레이시아는 한국 전투기 FA50을 내정을 해놓고 실사단까지 한국에 파견해서 실무 거래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이겼다. 테자스 전투기가 한국의 FA50을 격퇴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막 냈었죠. 그러다가 아르헨티나 국방부하고 재무부에서 최종적으로 FA50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이 할 회장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패배했다. 패배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테자스를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자스에 들어가는 부품이 영국제가 좀 있기 때문에 영국이 당연히 이해를 안 내주겠죠. 영국이 이해를 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금 아르헨티나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중고 기체라도 들여오는 방안밖에 없어서 현재 덴마크하고 F-16 중고 전투기 거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줄 분위기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테자스를 들고 나왔다. 지금 UAE에서 IDEX-23라고 해서 엄청난 규모의 방산 전시회를 하고 있죠. 이 방산 전시회에서 뭔가 좀 주목을 받아보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인접국 알제리의 급격한 군비 증강에 모로코도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로코 정부가 이스라엘이 개발한 사거리 300km급 대구경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일명 플러스 시스템과 바락 지대공 미사일 등 대규모 무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알제리가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2배로 늘렸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무기 구매가 안 되니까 중국에서 전투함부터 항공기,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을 지금 대량으로 들여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로코는 사실 알제리가 이 정도로 군비 경쟁에 나서면은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방어 여건은 갖춰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 한국 등 여러 나라들과 무기 거래 협상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모로코에서 굉장히 큰 수출 활로를 뚫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시장을 장악을 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모로코가 구매한 이 플러스라는 시스템은 우리 천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발사 플랫폼에서 여러 종류의 로켓탄을 쏠 수 있는 다용도 로켓 발사기입니다. 소구경 로켓을 사용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공대지용으로 전환된 램페이지라는 로켓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사거리 300km짜리는 이 발사 차량에 4발이 들어가는 전술 탄도미사일입니다. 알제리의 급격한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스라엘제 무기가 좀 비싸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구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해군 항공전력을 급격히 확장하면서 조종사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정규 군사대학 출신이 아닌 일반 대학생 출신은 물론 고졸자, 여성에 대해서도 해군 전투조종사 입대를 허용했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중국 해군 항공대 전투기 전력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이 작년에 3번째 항공모함 푸젠을 진수를 시켰죠. 지금 이제 한창 의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상하이에 있는 조선소에서 076형이라고 해서 기존의 075형 강습 상륙함을 완전히 항공모함처럼 탈피시킨 중형 항공모함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모도 적어도 3척에서 6척 정도가 건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항공모함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해군항공대가 연안 지역에서의 어떤 연안 방어작전이라든가 A2AD, 즉 미국의 군함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육상 배치 해군 항공대 전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전투기 전력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조종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막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모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네, 조종사의 질적 저하가 벌어지죠. 단기 연수 코스로 해서 2년이나 3년 정도만 교육을 하고 전투조종사로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조종사들의 기량이 얼마나 뛰어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 들어갑니다. 2가지 모두 드론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이 올해 전량 퇴역시킬 예정인 대량의 J7 전투기를 자폭 드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에 대량의 미사일과 드론 전력에 더해서 J7 자폭 드론까지 등장할 전망이어서 대만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노후화된 J7 전투기를 전량 퇴역시킬 예정이지만 이들은 자폭용 무인 전투기로 개조돼 대만 전선에 등장할 수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을 인용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현지 시각 2월 2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신형 J-10C 전투기와 J-16 전투기 생산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재 남아있는 J-7 계열 전투기를 올해 말까지 전량 퇴역시킬 예정인데요. 이들은 퇴역 후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일선의 J7 전투기들을 퇴역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이보다 훨씬 앞선 지난 1995년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J7 버전을 개발해서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인기를 무인기로 전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기술적 도전이었지만 자율비행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유인항공기를 무인기로 전환하는 것이 대단히 쉬운 일이 됐는데요. 무인기로 전환된 유인기는 기존 유인항공기와 동일한 무장 능력과 기동성, 항속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끼 용도는 물론 공습과 자폭 등에서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J6 전투기를 자폭 드론으로 개조한 모델을 대량으로 배치하며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J6에 이어 J7까지 대량으로 무기화될 경우
유사시 대만의 방공작전 부담이 대단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빨간색, 하얀색의 이 휘황찬란한 기체가 중국이 1995년도에 개발했던 J7 무인화 버전입니다. 자, 이 무인화 버전은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원격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격 컨트롤 기술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아예 항공기 자체에다가 자율비행 프로세서를 만들어가지고 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륙과 착륙은 물론이고 비행 과정 전부 다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따로 이것을 조정하거나 컨트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J7 전투기가 2,000대 가까이 생산이 됐었는데 이 2,000대 가까운 전투기들을 그냥 버리는 거는 좀 아깝죠. 간단하게 자율비행할 수 있는 그런 칩과 어떤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것만 집어넣으면 자폭력 무인 타격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량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바본데요. 그래서 이미 J6 전투기가 대량으로 무인 전투기로 개량이 됐고요. J7도 그러한 전철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유사시의 대만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J6, J7 분명 레이더 스크린에는 구형 전투기로 나오고 있고 그것이 유인 전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대만 당국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J6나 J7 기존의 유인 전투기일 때하고 무장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공대지 폭격에 나설 수도 있고 폭격을 다하고 나서는 연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지대공 미사일이나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로 이것들을 요격을 해야 되는데 이 J7과 J6 무인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것들에 다 대응을 하면 미사일 재고가 다 소진이 되겠죠. 미사일 재고가 소진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유인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항공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중국이 무인기로 개조해서 공군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J6 전투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뭐 적게는 1,000대, 많게는 2,000대, 3,000대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대만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죠. 우리도 이 무인 전투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의 이러한 유인기 개조 무인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도 드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유인 전투기를 무인 전투기로 개조를 했다면은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드론으로 만들어진 소형 군집 드론을 완전히 벌떼처럼 운용하는 그런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무인 복합 전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드론으로 대량의 군집 드론을 통제해 초장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벌떼와 같은 드론으로 하늘을 뒤덮어 적을 강타하는 방식인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입니다. 미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 주도하에 드론으로 군집 드론을 통제해 초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명 아마스 사업이 시작됐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Autonomous Multi-Domain Adapted Swarms of Swarms의 약자인 아마스는 동시에 수천 대의 자율 드론으로 적을 강타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인데요. 기존의 무인기가 지상 통제선과 유인 항공기에 의해 조작됐다면 아마스는 인공지능으로 작동되는 자율 군집 드론 시스템입니다. 아마스는 수송기나 폭격기 등에서 대량으로 투발된 소형 군집 드론을 무인기가 통제해서 적의 방공망이나 포병, 미사일 발사 시스템, 감시 정찰 자산을 파괴하는 장거리 타격 군집 드론 체계입니다. 다르파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탑재 무인기가 군집 드론을 지휘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형 군집 드론들은 발키리나 어벤져와 같은 무인 전투기에 의해서 통제되는데요. 군집 드론을 통제하는 무인 전투기에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진보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돼서 최종 타격 명령 직전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처리합니다. 소형 군집 드론들은 기본적으로는 자폭 드론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센서도 갖춰서 여러 표적을 다양한 각도에서 정찰하고 표적을 정확히 식별해 정찰 정보도 전송할 수 있는데요. 각 통제 드론은 군집 드론들이 전송한 표적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분석하고 표적의 취약점을 찾아서 최적의 공격 전술을 도출해 공격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드론 운영 전술은 기존 유인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로 수행해온 항공 타격 작전의 양상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적의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대응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최근에
21세기 들어서 미군의 주요 전투, 작전, 전략 양상이 국지적인 소규모 전투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2017년부터 진행된 미군의 개혁의 핵심 과제는 전면전입니다. 미육군 야전규범 3-0에서도 기존의 여단 전투단 중심의 작전에서 군단이나 사단급 작전 중심으로 미군의 전략이 바뀐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공군도 최근에 수송기나 폭격기에서 뭔가를 대량으로 투발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이 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그것도 수송기에서 대량으로 투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것은 순항미사일보다는 사거리가 좀 짧아도 굉장히 많은 양을 탑재할 수 있는 이 군집 드론들을 대량으로 투발해서 적을 강타하는 개념인데요. 수송기가 적지 근처까지 가고 보통은 유인 전투기가 가서 이 군집 드론들을 통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념이었는데 이제는 이 유인 전투기가 가까이 가는 게 위험하니까 얘들을 뒤로 빼고 발키리나 어벤져 같은 무인 전투기를 전방으로 내보내서 이 무인 전투기들이 이 군집 드론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전술과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군의 타격거리가 기존의 한 1000에서 2000km 혹은 그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A2AD, 즉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순항미사일을 통해서 미군 군함들의 접근을 저지하는 그 방어선을 깨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마스 프로그램이 실제로 구현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미군 수송기나 폭격기들은 적게는 수십 기, 많게는 수백 기의 드론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하늘을 뒤덮는 드론 공격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러한 드론도 약점은 있습니다. HPM이라고 해서 우리 전자레인지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를 방사를 하면 이런 무인기에 들어있는 내부 칩셋이 타기 때문에 그냥 금방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뭐 탄을 쓰거나 미사일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무력화할 수 있는데 전자전이나 HPM 같은 그런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해야 이 군집 드론이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 관련된 기술들도 적용을 하겠죠.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초반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스템이 빨리 등장해서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